네, 안녕하세요. 스텝스 안사입니다. 오늘 2025년 첫 아마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곧 50살이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2월 막판에 조금 몸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 많이 좋아졌거든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즘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팀이 만들어드리는 영상에 질문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요번에도 보니까 질문이 꽤 많이 달려서 Q&A를 연초에 시작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Q&A를 저번처럼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막 두 달치, 세 달치를 몰려서 막 너무 시차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금 자주 하는 걸로 저희가 정책을 올해부터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해석 및 취임 이후 경제 전망에 달린 게 하나, 둘, 셋, 한 대여섯 개 정도 달려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션 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상당히 질문을 길게 주셨고 막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핵심적으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매크로 관점에서 2024년 11월 중순에 고용 물가 추세가 내년 초 25년이 올해가 되겠죠. 올해 초까지 어떻게 변화해서 새로운 정책 효과와 결합할지 참 궁금해집니다라고 하나 주셨고, 두 번째로는 10년물이 안정화가 된다면은 시장은 연착륙으로 보는 비중도 높아질 것 같은데 이미 영래포가 소진이 돼서 장기물 위주로 발행이 될 것 같은데요. 채권 발행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매크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용은 아주 천천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2025년이 24년보다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건 이미 12월에 FOMC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고용이 악화되는 속도는 천천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 고용이 악화되는 속도에 비해서 미국 경제가 괜찮다. 이번 FOMC에서 보시면 금리가 다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건 제가 연간 전망에서 말씀드렸던 R스타가 올라갔다는 걸 미국 연준에서 인정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12월 중순 이후에 미국 증시가 거의 200포인트 이상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는 높은 금리에서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천천히 악화된다고 해서 옛날처럼 엄청나게 큰 나쁜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고용 추세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물가 같은 경우는 물가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이유가 이 주거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예상보다 빨리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경제가 나빠지면 주거비가 빨리 떨어졌고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기준금리가 더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해요.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동산 시장이 잘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물가 중에서 주거비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결국 물가도 어떨 거냐면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거지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12월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명확히 얘기한 게 2025년에는 기준금리를 2번 내릴 거야. 그게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항상 FOMC를 보면 특히 연말에 그 다음 해를 적용하는 거는 의견이 되게 다양해요. 왜냐하면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얼마나 내릴지 모르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번 12월 FOMC에서는 25년 금리를 전망하면서 2번을 내린다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9월, 10월, 12월 금리 연속으로 내리고 지금 금리를 안 내리겠다 또는 내리는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럼 금리 인하 사이클은 예상보다 되게 느려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결국 그런 그림으로 FOMC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고용이나 물가는 그 정도의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채권, 장기물 위주로 발행이 될 것 같다. 채권 발행 유동성, 이게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물론 옐런 재무부 장관이 무조건 바뀌겠죠. 재무부 장관이 바뀌는 게 확정이죠. 스콧 베세트로 바뀌는 게 확정인데 계속 얘기했던 건 시장의 텀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질 거를 걱정하기 때문에
단기물 위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물이 너무 올라가거나 단기물이 너무 내려가는 걸 생각하지 말고 단기물이 예를 들어 뭐 지금 4.5가 기준금리니까 지금 10년물이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4.5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 살짝 위에 있잖아요. 요 텀 프리미엄을 너무 벌리지 않은 선에서 채권 발행을 유도하겠다라고 옐런 재무부 장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스콧 베센트라는 사람도 저는 뭐 저보다 훨씬 경제나 이런 걸 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옐런이 한 얘기를 굳이 바꿀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 채권 발행이 유동성을 뭐 많이 빨아들인다든지 또 유동성을 많이 공급한다든지 이런 쪽의 그림은 아닐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 이제 여갈피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게 좋은 포인트가 사실은 2024년 12월 18일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은 게 FOMC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기간 동안 미국의 은행들이 자신의 돈을 은행에 맡기는, 연준에 맡기는 여갈포 잔액이 매우 빨리 늘었습니다. 여갈피 잔액이 빨리 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중의 유동성이 연준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항상 여갈피가 늘어나는 사이클에서는 주가가 조정받았던 게 지난 뭐 5년, 10년의 데이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거고 여갈피가 소진이 됐다가 지금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예를 들어 채권 발행으로 유동성이 어떤 이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은행들이 연준에 맡긴 여갈피를 다시 찾아오면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키킹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금리가 결국 어떤 식으로 하향 안정화 될 거냐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채권 발행량을 줄이고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의 금리 상승 걱정이 채권 시장에 과도하게 반영돼 상승분이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인데 사실 이걸 제가 찍었을 때 금리가 4.6 조금 넘은 상태였고 4.1까지 사실 빠졌었습니다. 그랬다 지금 다시 올라간 상태예요. FOMC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거는 시장이 채권 발행이 늘어나고 뭐 트럼프가 돈 이런 거를 너무 많이 걱정했기 때문에 과하게 채권이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금리를 떨어진다라고 봤던 거고 지금은 어떠냐면 뭐 비슷하지만 걱정이 과다하게 들어간 것도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2번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4.5인 기준금리가 4%로 내려가게 되면 현재 4.6 근방인 10년물 금리도 이 금리 인하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옛날처럼 기준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10년물이 기준금리 밑으로도 가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일단 일단락이 되고 천천히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만큼만 10년물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10년물 금리가 하향 안정화가 올해 25년에 될 수 있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11월 말에는 과도하게 사람들이 걱정했던 거고요. 지금은 자연스러운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10년물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5%짜리 실전 주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도 질문이 긴데요. 제가 요걸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기에 비해서 트럼피즘이 좀 세질까 봐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중국도 막 때리고 제조업 뭐 이런 거고요. 또 반대로 비용을 절감하는 것만큼 AI 성장 쪽으로 규제 하나를 집중하게 되면 AI 버블도 더 빨리 커질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연 AI의 버블이 여기서 더 세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질문을 주신 건데요. 저는 연간 전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S&P 500의 고점을 6,500으로 봅니다. 지금 5,850인데요. 저점을 5,300으로 보기 때문에 딱 제가 생각하는 밴드의 중간 정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반기는 이런 빅테크나 AI, 뭐 나스닥 같은 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하반기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만약에 버블이 나오고 더 슈팅이 세게 나오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설비 투자 증가율이 작년보다도 높아야 됩니다. 사실 작년이 얼마나 셌냐면 원래 매출액 대비 캐펙스 비율이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레벨이었다고 하면 작년에 이게 월등히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컨센서스로만 보면 25년에는 그 비율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출액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액
늘어나는 것만큼 설비 투자는 늘어나겠지만 그 비율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성장률은 작년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이 AI에 대해서 확실한 기회를 잡는다고 보고 말씀 잘 주신 것처럼 규제가 아주 세게 완화가 돼서 M&A 같은 거 뭐 독점이라든지 이런 거 M&A가 많이 풀리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가게 되면 아마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많은 조그만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하면 내가 다 먹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뭐 인터넷에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투자가 많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확인이 되려면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풀려야 되는데 2025년에는 중간선거가 없습니다. 선거가 없는 해고 트럼프가 당선된 가장 큰 이유는 경제가 아니라고 저는 뭐 여러 번 얘기를 드렸거든요. 결국 이민자 문제, 뭐 PC주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는 내년에 훨씬 더 많이 중간선거가 있는 26년에 뭔가를 할 거라고 보고 올해는 자기가 당선되게 만들어줬던 이 이민자 문제나 PC주의를 더 많이 건드릴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반기에 당장 AI 버블, 나스닥 버블이 나타나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여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DGU님께서 주셨는데요. 주거비를 제외하고는 물가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주거비가 안 내려오고 나머지 되게 안정되어 있는데 기준금리를 천천히 내린다고 가정하면 시장금리도 따라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11월 말에 얘기했던 거는 기대가 과했던 거, 걱정이 과했던 거고 지금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것만큼 시장금리가 내려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호적인 환경이고 시장이 여기서도 오르려면 금리 또는 실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원래 12월 FOMC 전까지만 해도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4회였습니다. 근데 그게 2회로 줄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되는 것만큼 금리가 내려가겠지만 생각보다는 덜 내려가죠. 특히나 이번 FOMC에서 장기금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알스타라고 표현하든 중립금리라고 표현하든 장기금리라고 표현하든 간에 밸류에이션이 기본이 되는 금리가 올라간 거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는 쉬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 자산 배분 측면에서 국내 주식의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한국의 국민이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원화가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달러는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이유가 벌어지게 되면 항상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요.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내가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환율이 너무 낮다든지 미국 주식이 빠져 있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좀 어쩔 수 없이 그 주식을 팔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국내 주식의 비중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저는 항상 70 주식, 그다음에 유동성 자산 30을 주장하는데 유동성 자산 30 중에서도 원화랑 달러를 뭐 반반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나 유동성은 원화가 더 많아도 좋습니다. 70% 주식 중에서는 저는 미국 주식이 한 5는 돼야 된다고 보고요. 국내 주식 2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치즈 크러스트 치즈 피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문이 드는 부분은 효율부에서 이런저런 통폐합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재정은 많지 않을 거란 분석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건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뭐 월급,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없는 고정급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게 적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포인트는 일론 머스크란 사람이 나치의 수장이 돼서 예를 들어 2024년 미국의 재정 적자가 7%였는데 1%를 줄이는 6%, 물론 이 사람 훨씬 더 많이 줄이겠다고 말을 했지만 재정 적자가 늘지 않고 유지가 되든지 조금이라도 줄이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죠. 저희는 재정 적자가 얼마인지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재정 적자 때문에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고 주식이 어떻게 되고 뭐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 뭐 학자금 대출 뭐 만기 뭐 안 해줬던 도와줬던 걸 안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의학 관련된 보험을 줄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워낙 미국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재정의 규모가 크지 않은데 만약에 감축하는 모습을 일부라도 보이게 되면 전 이거는 시장에서 다르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오 푸른별님께서 장기금리는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4점 현재 556 사이에 있거든요. 기준금리 50bp 올해 내리기로 했으니까 기준금리 떨어지는 것만큼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예를 들어 4.1, 4.15라고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FOMC 직전에 떨어졌던 미국 금리의 저점이 4.1 몇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정도를 저점으로 생각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다음은 침착한 가스파드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기업들의 EPS 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강달러 속에서 안정적인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초에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법인세 인하까지 실시하게 되면 거품 혹은 그에 준하는 랠리가 나오거나 골디락스 구간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미국 기업들의 EPS 성장률의 올해 추정치가 작년보다 높아요.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무슨 얘기냐면 애널리스트들이 이미 미국 기업들의 추정치를 매우 높게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애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한다는 얘기는 시장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여기서 더 많이 오르려면 지금의 추정치에서 상향 조정이 돼야 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성장률이 20% 정도 되고요. 올해가 25% 정도 됩니다. 내년은 21% 정도 돼요. 3년 동안 이렇게 성장하면 2배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품이 나오는 그림이 나오려면 제 생각에는 여기서 그러니까 거품이라 함은 내년 실적도 반영하기 전에 올해 7,000 가고 7,500 가고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저는 올해 연말에 6,500 간다고 보는 이유는 올해 연말이 되면 내년 이익을 반영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1월 달이잖아요. 1월 달에 내년 이익 반영하는 건 되게 무리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PS 성장률이 두 자릿수인 거는 맞는 말인데 여기서 더 나와야지만 골디락스가 나오지 않을까. 골디락스는 나올 수 있는데 버블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요. 법인세는 현재 인하가 된 상태이고요. 사실 이미 저번 트럼프가 인하시켜 놓은 거로 인하가 된 상태고 바이든이 되돌리려고 했지만 그 법이 만료가 안 됐었기 때문에 못 되돌렸고 그 법인세 인하가 되는 게 올해 말에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거를 영구화시키거나 올해 말에 실효되고 나서 금리를 더 낮추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는 법인세가 추가로 내려가는 건 올해 반영되기가 어려운 거죠. 반영되더라도 내년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EPS가 올해 거 25년께 올라가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말에 이 법인세 인하되는 법이 실효되기 전에 트럼프나 공화당이 이걸 영구화시키거나 또는 내년 법인세를 더 낮춰주게 되면 그럼 내년엔 EPS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결국 그것도 내년 일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미국 증시의 본격적인 상승 탄력을 기대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 11월에 Q&A 달렸던 것에 대해서 또 질문을 주신 게 있어서 제가 요거도 이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달려 있네요. 박지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1년부터 미국 지수 ETF에 꾸준히 월급의 절반 이상씩 넣으면서 했더니 현재 수익 중입니다. 뭐 이거는 너무너무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이야 얼마가 되느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 게 맞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매도 지표가 있어서 아마 이 추세라면 내년쯤 매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돈을 다음 매매 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집을 사는 게 나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 25세라서 아직 집에 대한 압박이 없기도 하고 결혼하고 아기도 태어나서 더 큰 집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해서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수입이 얼마고 이 중에 일부를 계속 미국 주식이 됐든 어떤 내가 성장하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을 계속 사시는 거는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피터 린치가 항상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했던 거 옛날에 전 기억나는 게 밸류 자산운용의 사장이셨던 이채원 사장님 우리나라 가치투자의 뭐 1세대 대가시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거의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나 결혼도 하시고 아기도 태어나고 하셨다면은 집이 하나 있는 거는 저는 매우 좋다라고 보거든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주식으로 수익을 보셨다면 집을 하나 고민해 보시는 것도 매우 괜찮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사실 거니까 전 이런 목적은 매우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꼬무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특정 주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요거는 제가 배제는 하더라도 이 질문은 답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특정 주식을 사시는데 여러 군데 상장된 주식이 있더라. 그럼 어디서 사는 게 가장 좋냐? 아무 데나 사는 게 좋지 않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거는 명백히 말씀드리는 게 웬만하면 미국에 상장된 걸 사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거래하기도 편하고요. 통화도 달러라서 환전하기도 편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 TSMC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상장돼 있고 대만에 상장돼 있는데 미국이 거래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잘 되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된 TSMC가 대만에 상장된 것보다 항상 프리미엄에 거래가 됩니다. 대만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진짜 어렵고 세금도 되게 나쁘거든요. 그래서 항상 TSMC 본주하고 미국에 상장된 ADR의 가치를 비교해 본 다음에 이거의 괴리가 너무 크지 않을 때 미국에 있는 주식을 사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모든 주식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각 거래소별로 여러 군데 상장된 주식이 있다면 가격을 비교를 해보시고 그 가격 격차가 너무 크지 않으면 미국 걸 사시면 되고 너무 크면 기다렸다 미국 걸 사시던지 아니면 본주 다른 걸 사시던지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애니쟁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올 웨더 포트폴리오 현재 통하냐고 알파도 같은 ETF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올 웨더가 내가 모든 걸 다 해야겠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개인들한테는 그렇게 맞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뭐 돈이 뭐 많아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사는 집 하나, 이거는 부동산으로서 기본적인 디폴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금융자산을 투자를 하는 건데 이 나머지 금융자산에서는 사실은 주식하고 채권으로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채권도 마찬가지인 게 30%를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장기채로 투자하는 건 역시 또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있으니까 단기채를 가지고 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70%라고 하는 고정적인 주식, 얘는 내가 좋아하는 인덱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가져가시고 요 30을 가지고 주식이 너무 올랐으면 좀 팔고 내렸으면 사는 걸 갖고 하는 게 가장 맞는 전략이라고 저는 봐요. 올웨더라는 거는 금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올웨더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아우르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를 포함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특히나 자기 집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자산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주식하고 유동성, 조금 더 보면 주식하고 채권 정도를 가져가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Q&A를 여기서 일단 1부를 마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남은 질문은 2부를 제가 또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주시면 이렇게 제가 꼭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